자, 노동법 2 71에서 80번까지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시작하면 자, 71번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내용을 알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에서 잘 보지 못했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또 문제를 푸실 때 낯설다,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읽어보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친족이었다. 자, 제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정이 친소관계 아니면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제척을 하는 거잖아요. 친족이었다. 옛날에 친족이었다 하더라도 그럼 악감정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감정이 남아있거나 어쨌거나 공정한 판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척. 해당 사건에 관해서 진술했다라고 돼 있죠. 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했던 사람이 위원으로 와 있다.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했다. 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이 뭐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서 그 사건을 대리했는데 중노에 가서는 본인이 그걸 판정하고 있어. 그럼 자기 결론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척해야 되겠죠. 또 위원 또는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 원인이 된 처분 부작에 관여했다. 그 징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무법인이 징계를 했어요. 의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래놓고는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와가지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럼 자기가 내렸던 그 처분 원인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72번 갑니다. 자, 고충 처리고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고충 처리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1번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붙여서 협의 처리한다. 예, 협의사항으로 돼 있고 협의 안 되면 그 다음 의결사항으로 가도록 돼 있죠. 다음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대표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다음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사항을 청취했다. 15일 이내에 조치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라. 10일이라 돼 있습니다. 15일이 아니고요. 다음 네 번째, 위원은 임기가 끝났다. 그럼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임기가 끝났고 후임자 선출 안 됐으면 그 후임자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하지 못한다가 틀렸다. 다음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또 X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 73번 교원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원공무원은 이 노동조합들은 정치활동이 다 금지되어 있죠. 맞는 설명. 다음 두 번째,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지급받는 사람, 예, 전임자죠. 전임자는 동의받아가지고 노조 업무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노동운동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쟁행위가 금지되는 거지. 쟁행위 말고 노동운동 뭐 이런 것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뭐 성명서 발표하는 거, 뭐 조합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뭐 교원 노조, 여기는 교원 노조니까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 수업 방해하는 활동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치 활동 아닌 이상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령조례 예산에서 규정된 내용은 단체백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국회에서 그 예산을 짜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연봉 올려봤자 국회에서 부결, 예산 안 줘. 그러면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효력하지 않는다라고 대전제가 깔려있고 다음에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다 호봉제니까 호봉 승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예, 3번이다라는 게 보이시고요. 다음 74번 근로시간 면제네요. 근무시간 면제 그리고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근무시간 면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입법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1번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인원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일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이렇게 교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 이 고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해된댔죠? 대학교 교수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 의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하나의 독립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시도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별 학교 단위로도 우리는 근로시간 면제, 근무시간 면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면제한도의 적정성 재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일반 노동조합하고 비교해서 기억나시죠? 일반 노동조합도 3년마다 적정성 재심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잘 나왔네요. 맞는 설명. 네 번째,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배학,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 한정에서 무효다. 예, 맞습니다. 뭐 면제 한도 예를 들면 2000시간까지인데 2500을 했다. 넘는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부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임용권자는 전년도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인원, 보수 정보를 노동부 장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죠. 국민들이 봐서 이건 뭐 너 흥청망청 국민 예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국가가 통제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어떤 노조가 어떤 사람이 몇 시간 썼다 이런 것들을 다 공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법조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건 그래서 2번이라는 걸 보셨고요. 다음 75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교원과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교원은 교원 노조 가는 거예요. 교육 공무원은요, 이분도 행정 공무원이에요. 교육 행정직이라 하죠. 그래서 뭐 공무원 채용할 때 보면 일반 행정, 뭐 그다음 교육 행정 이렇게 되는데 교육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고 이분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다음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럼 사용자네요.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 사람은 이익 대표자 이렇게 보이시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일반 노조도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노조 가입할 수 없듯이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교정수사, 공공양령, 국가안전보장에 업무에 종사한다. 이분들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입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라 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X입니다. 가입할 수 없어요. 네 번째,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했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고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좀 비유를 하자면 노사협의회예요. 일반 노조도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따로 운영되는데 여기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할 수 있다. 기간 중 휴직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 더 갖고 올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 바로 표시를 했는데요. 휴직 명령을 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본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76번, 단체 교섭 단체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요. 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단체 교섭에 대해서 개별 교섭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전제가 공동 교섭을 좀 전제로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 보면은 개별 예를 들자면 설립 단위도 보면 시도 단위로 설립해라. 아니면 최소 설립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교섭하고 싶어요. 근데 동 단위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시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시 단위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동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럼 동장 와 하고 같이 앉혀가지고 공동교섭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교섭이 대원칙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별교섭이 아니다는 겁니다. 개별교섭만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은 단체배기 유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노조법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도록 돼 있고, 다음 세 번째, 정부교섭 대표는 교섭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위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창구 단위가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공무원 노조는 무조건 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창구 단위라가 무조건 의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일반 노조법의 창구 단위라 제도를 준용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독자적인 교섭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구 단위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 진짜 해버렸어. 그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법령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다. 앞서 보셨죠? 교원노조 할 때도 단체별로 체결되더라 하더라도 효력 없고요. 정부 교섭 대표는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는 의회 거기서 비준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백으로서는 효력이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법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이건 지자체장에 또는
지방의회나 아니면 그 자치단체에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공무원의 공무원의 인력 운영은 대원칙이 뭐냐면 순환복무예요. 그렇게 해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그 업무만 담당하면서 우리가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섞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다른 지역 가고 다른 업무 맡으면 힘드니까 무조건 나한테 이 업무만 주세요. 한정된 업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럼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각종 특별 법령에 나와 있는 대원칙을 어기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로조건하고 밀접하다 하더라도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밀접한 사항이다. 임용권에 대한 행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라는 걸 보셨고요. 다음 77번. 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정 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거죠. 이것도 잘 안 나왔던 질문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뭐 한두 문제니까 지문 중에 하나였던 거지.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낯선 지문들이 보이시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단체 교섭 결렬되면 조정 중지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노동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원 노조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가시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 회반단 결정했다. 지체 없이 중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직권 중재 회반다라는 건 교원노조는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없어요. 다음 세 번째,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적 위법 월권에 의한 것이다. 인정하면 중재재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자, 중노위에서 행정소송하는데 왜 30일이죠? 15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X가 됩니다. 네 번째,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재재정 내용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벌칙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노위의 중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불복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별도로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다음에 중재에 대해서는 양쪽이 함께 하거나 아니면 조정위원회 전원이 중재회부에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건 30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15일이다 했고, 이거는 정지되는 거, 이것도 말씀드렸죠. 정지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효력 가지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전까지 없었던 문제였고 체감상 이제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이렇게 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이것도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이번 문제에선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일반 노조법의 준용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교원노조 하나, 공무원노조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면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어서 되게 공부하실 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강의할 때도 그냥 이거 똑같죠, 다르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그냥 법제처 가셔서 법조문을 뒤져봐도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도 출제할 때 이걸 내면은 틀리겠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출제했고, 이건 또 상식적으로 풀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 노조법이 공무원 노조법에 적용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공정대표 임무 이런 것들 적용 안 되고요. 조정제도 적용 안 돼요. 조정과 창구 단일화 제도 이런 것도 적용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구성역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지역적 구성역은 빼먹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하나하나 조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다음번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9번 가시면 이제는 교원 노동조합이고 단체 교섭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 요구해야 된다. 일반 노조법도 우리가 서면으로 교섭 요구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거, 대표자가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하죠. 다음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1항에 따른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등은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의 노동조합 대표자는요, 자, 이런 학교들의 얘기는 어떻게 됐었죠? 개별 학교 교섭이 아니라 지자체장,
아니면 교육부 이렇게 교섭했었죠.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네, 잘 나왔습니다.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연대하도록 돼 있죠. 시도 단위로. 다음 가시면 교섭위원회 수는 교섭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를 고려해서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예,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교섭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노조법에서는 외부 사람한테도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교원노조, 공무노조는 외부에는 위임 못하고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5번 가시면 교섭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다. 창구단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구단이라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했는데 예, 앞서 제가 일반 노조법이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준용되느냐 했을 때 뭐 조정 제도들 안 되고요. 그다음 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 안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내용이 창구 단일화 안 되면은 과반 노조 됩니다. 과반 노조 없으면 공동 교섭 대표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노조법에서 나온 내용이죠. 일반 노조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돼요. 자, 드디어 80번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자,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정 중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또 조정 중재를 물어봤네요. 1번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했다. 그러면 중노위는 중재를 한다. 중재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함이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맞습니다. 자,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중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중재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다르게 법률에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당사 쌍방의 동의를 얻었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가름해서 단독 조정인이 조정 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준용 안 돼요. 단독 조정인 준용 안 되고 조정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 합의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조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예, 그거 내용 안 나와 있고요. 30일만 나와 있어요. 연장이 없어요. 당사자 일방이 단체백에서 중재를 신청하면 중노위는 중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일방이 단체백에 의해서 중재 신청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 여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 또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자, 이건 단독 조정 준용 안 된다 했죠. 30일 이내 연장에 대한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중재 요건은 양쪽 신청 어느 한쪽의 거부, 위원장 중재 회부 결정이라도 있지 단체백에 의해서 일방 신청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권 중재 여부한다는 결정 앞서 여기 있죠.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 여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짧게 끊어서 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강을 들으시면서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짧게 정리를 해버리고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결론 위주로만 가버리고 했는데 특강이고 해설 강의 특성상 일단 여러분들이 정답이고 왜 정답인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더 세밀한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본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이럴 때마다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논문사 1차 시험은요. 작년에도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어려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어려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모두 출제라고 지금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부속법령, 뭐 기타 법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기법, 노조법에 나오는 근기법, 노조법 말고 그 외 법령들 있죠. 그걸 우리가 부속법령 이렇게 부르고 이 법령들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챕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공부할 때 보면은 몰아서 막 공부를 하시거든요. 우리 학원 강의들도 보면 특강 위주로 막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출제된 거 보면요. 근기법은 노동법 원파트는 근기법보다 기타 법령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노조법은 한 40% 정도 나오긴 했지만 문제의 출제의 난이도나 비중이 이제는 가볍게 볼 수 없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속 법령이 출제되었고 문제 수도 많이 출제되었다. 이거는 뭐 예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낯설다라고 썼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 정답만 달달 외워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간혹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비중이 확 낮아졌다. 이제는 그 똑같은 챕터에 나오는 똑같은 조문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걸 각도를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앞에 있었던 거 나왔다면 이번에 뒤에서 내버리고 조건을 바꿔서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한 번도 좀 익숙하고 되게 쉬웠다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다음 쉽게 찾을 수 없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렇게 풀 수 있도록 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기간 같은 것도 시행령 내용이 나와 있고 법조문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섞어서 내버리는 거죠. 대통령령에 있는 뭐 15일 날짜를 땡겨와 가지고 15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은 봤지만은 시행령을 안 봤는데 시행령 내용이 나와버리고 또는 앞에 있는 조문하고 뒤에 있는 조문 합쳐가지고 두 개로 연결해서 하나의 지문을 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앞문장까지는 맞지만 뒷문장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되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풀면서도 문제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은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도 다행히 정답은 맞췄지만은 되게 찝찝한 느낌 있죠. 문제의 정답을 확신을 가지면서 야, 이 몇 개는 내가 틀렸지만 무조건 이건 맞췄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 맞나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웠다.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은 어렵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1차 시험은 이제 끝이 났고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1차를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진짜 어려웠는지 뭐 쉬웠는지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어땠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공부는 이제 꼼꼼히 해야 됩니다. 꼼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꼼꼼히 하자. 자, 꼼꼼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문을 볼 때 절대 허투루 보지 마라. 조문에 있는 내용을 앞에 그리고 가운데 요건 마지막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실 때. 근데 보면 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눈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문제집의 해설지만 보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패턴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문제가 출제됐다 하면 그 조문의 해설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판례도 결론만 보지 말고 근거가 됐던 내용까지 앞서 보셨죠? 근기법 파트. 거기서도 그 판례 내용 중에 가장 아래에 있었던 두 줄 가지고도 지문을 내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 내용을 확 늘릴 건 아니지만은 출제되는 파트 중에서의 내용들을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낸다. 뒷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부속법령에 대한 부분. 부속법령을 올해도 제가 특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강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수험생들 중에서는 부속법령이 많이 출제되지 않고 오랫동안 공부해봤자 별로 효율이 떨어지니까 막판에 몰아서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속법령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다양한 범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여기서 좀 많이 조절이 될 거다. 앞으로 부속법령은 처음부터 공부를 좀 시간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를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그냥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시간이 충분하고 공부할 때 막판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이 놓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넓게 본다. 지금부터 좁혀서 보지 않고 공부할 때 최대한 좀 꼼꼼히 본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2024년 1차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올해 시험 보셨고 지금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들 얘기입니다. 뭐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표준 변환을 해서 좀 점수가 올라줘야 되는데 하고 아슬아슬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시험을 좀 얕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아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분들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은 1차보다는 2차에 공을 더 들여야 되죠.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죠. 나와의 싸움이고 절대적으로 문제를 맞추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상대평가인 2차 시험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두 줄 썼을 때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세 줄을 쓰면은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기가 꼭 필수가 돼야 되고 이 암기는 결국 공부하는 시간과 그 횟수와 집중력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아슬하다 아니면 떨어졌다 뭐 각종 그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시기를 좀 남들보다 적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2차 수험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험을. 그러면 합격을 명백하게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2차 바로 시작해야 돼요. 놀 시간이 없어요. 합격했으니까 조금 숨 좀 돌리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한 게 아니라 2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을 뿐이에요. 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표준 변환이 있어봐야 합니다. 표준 변환에서 만약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떨어지면은 그럼 저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에 1차 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떨어진 분들, 그 다음에 표준 변환 기다려야 되는 분들 다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이고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감은 익히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1년 내내 계속 투입할 공부는 아니라고 느낌 오실 겁니다. 그래서 2차를 빠르게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남은 거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지금 제 특강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여러분 목표하신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합격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